포인트 삼성동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삼성동 자택이냐 구치소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죠. 예.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으로 곧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장심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기각이 되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와대가 법원과 협의해서 예.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뒷문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 통과해서 네. 마라 정문으로. 네, 그래서 법정에는 경호원이 못 들어가고 아마 법정 복도 밖까지 경호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넘사벽 문재인입니다. 넘사벽. 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하죠. 예. 문재인 후보가 어제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도 47.8%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예. 1위에 등극을 했죠. 과반에는 모자랐지만은 2위 안희정 후보의 안방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굳혔다, 승세를 굳혔다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여기서 지금 뒤집기 한 판을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과반저지밖에 못한 것이죠. 예. 이제 남은 건 문 후보에게 유리한 영남과 수도권입니다. 문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예. 이미 확정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장미 대선 윤곽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택수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열어보거든요. 여기에도 출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들어보시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삼성폰 갤럭시 S8로 부활하나. 무슨 얘기예요? 네,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기억하시죠? 예. 7조 원의 손실을 삼성에게 안겼는데 야심작인 신제품 갤럭시 S8을 지난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꽉 찬 화면, 외관상 홈 버튼을 없앴고 안면, 홍채, 지문 인식과 같은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 일단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안전인데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가겠습니다. 네, 17살 소녀의 어린이 살해입니다. 어제 오후 1시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유기 살해됐죠. 예.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웃에 사는 17살 소녀입니다. 17살 이웃 소녀가 네. 8살 어린이를 살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살해된 어린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흉기에 찔려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살해 용의자 소녀에게 도대체 어떤 병리적 현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워낙 참혹한 뉴스여서 오늘 하루 종일 충격적인 뉴스로 휘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구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법원도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긴장 속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CBS 김기용 기자 연결하죠. 김기용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시 35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삼성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들로 속속 들어차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지자들 250여 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0여 명은 아예 두툼한 패딩 그리고 비닐 담요를 챙겨와서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몇몇은 이 집 앞 도로 위에 눕거나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길을 막고 아예 누워 있어요? 무릎 꿇거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사실 우선 오늘 영장 심사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받는 영장 실질 심사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영장 심사 제도라는 게 없어서 서류 심사만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친박단체 회원들은 오늘 하루 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이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 좀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상돼요, 충돌이. 예, 그렇습니다. 실랑이가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이 친박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경찰의 격리 조치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또 오늘 새벽엔 이 지지자 한 10여 명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와 경찰에게 달려들어 이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경찰은 오늘도 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삼성동 일대에 경찰 병력 15개 정도에 1,200명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이 시간쯤 되면은 머리 해주는 자매들이 드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평소 아침 7시, 말씀하신 대로 7시 한 반 정도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하러 오던 그 정성주, 정매주 자매죠. 예.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영선, 윤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유영화, 정장현 변호사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몇 시쯤에 집을 나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이 법원까지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이 경찰의 교통 통제로 한 10분 정도면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분 정도. 자택을 나서는 시간은 약 지금부터 1시간 한 30분 뒤인 오전 한 10시 1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난 21일이었죠.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도 조사 시간 1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 아니고 2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2시간여 뒤쯤이면 출발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용 기자, 혹시 그 집 앞에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있을 영장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을 하죠. 이용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점 몇 가지부터 확인을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한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신문 시간. 예. 이번 신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7시간 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는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 신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로 보내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 구치소에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고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복 있는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보기로는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성.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범죄 혐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현재 구속돼서 재판대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든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분명합니다.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은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석 이런 사람들이 예.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 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예.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인적 증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예. 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은 예. 모든 범죄 사실에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다 정리했을 거다란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구속 여부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에 또 증언이 바뀔 수,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정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청구될 거라고 보세요?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로 보십니까?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더 버텨본다면은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 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집 나서기 전에 상황이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주던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아직 안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왜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 말씀하세요 이용주 의원님. 예,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린 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린 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할 거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실핀 같은 것은 이제 유해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행간 여기저기 들여다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네.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이 정치권의 때 아닌 타이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맨 처음 불을 당긴 사람은 문재인 후보 측 송영길 선대본부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저와의 인터뷰에서 네, 송영길 본부장이 타이어 얘기했어요. 김현중 앵커하고 인터뷰만 하면 요즘에 화제가 됩니다. 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랑 얘기하시면 술술술 말씀들을 시원하게 하세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다. 예. 이게 큰 화제가 됐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문재인 타이어는 펑크 날 거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틀째 타이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타이어 논쟁을 이제 처음에 송영길 본부장 발언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받고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또 가세하고 한 명씩 계속 가세하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먼저 그 장면 잠깐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러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예?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에 펑크납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본부장이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보조 타이어 격으로 호남인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 거다. 네. 본 타이어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지원 대표 목 쉬겠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대표 펑크 날 거다 그 타이어. 네, 맞아요. 결국 보조 타이어가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 타이어 논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논쟁에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네, 어제 직접 설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나보고 보조 타이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폐 타이어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이제 역공을 펼친 건데요. 예. 이후 문병호, 송금주 최고위원, 주승용 원내대표까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총동원이 돼서 예. 공세에 나섰는데요. 결국 타이어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바로 정품 타이어다. 우리 당이 상대를 꺾고 대선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조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폐 타이어, 이 타이어 논쟁.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입니다. 1대1 구도가 벌써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호남 경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흐름이 뭔가 좀 묘하게 바뀐 느낌 안 드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저는 오늘 발표될 거를 미리 살짝 봤는데 뭔가 좀 출렁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타이어 논쟁입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타이어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예. 대선판이 출렁이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요? 이 자유한국당 경선, 홍준표, 김진태 막말, 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대선 후보 선출 이런 크고 작은 이슈가 다 타이어 논쟁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도 계속 이슈들이 있는데 네. 타이어 논쟁이 그걸 다 덮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어느 쪽 타이어가 좋은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갑자기 대선판이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로 급격히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안 전 대표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다른 여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압승, 확실한 경선에서. 대세구나라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민주당 나는 문재인 지지는 아니지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다. 그게 예, 안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타이어가 아니면 대선 주자가 아니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프레임 얘기인데요. 제가 이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예. 아마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양쪽이 타이어 논쟁을 벌이는 순간부터 예. 국민들은 누가 폐타이어가 될지 이 기준으로 대선판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선이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프레임을 선점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여론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본부장이 저 보조타이어 얘기했을 때 바로 국민의당이 그걸 덥석 받아서 네, 바로 프레임을 만든 거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 논쟁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예, 예. 다른 후보들은 재생 타이어가 됐든 광폭 타이어가 됐든 예, 예. 또는 뭐 안전한 타이어가 됐든 이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면 예.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 거죠. 국민의당은 우리 보고 보조 타이어라 그랬어? 기분 나빠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죠. 1대1 구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 행간이 숨어 있군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민은 브레이크를 잘 듣는 타이어를 원한다입니다. 브레이크에 잘 서는 타이어? 네.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네. 그러니까 이 타이어 논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저는 보조 타이어도 아니고 폐타이어도 아니고 브레이크 잘 듣는 제동력 좋은 타이어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다시 말해서 사람 챙기고 자기 고집 부리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비바람 몰아쳐도 쫙쫙 달리고 그리고 제동력 원할 때 쫙쫙 서주는 그런 안전한 타이어를 국민들은 원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거기네요. 결국 이번 대선은 답답한 정치 현실, 장기 불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뻥 시원하게 뚫어주는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예.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예.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예.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예.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정규제 TV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요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다 이렇게 또 부인했죠. 예. 정규제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마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지금 거다.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부인하면은 이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가? 일관되게 부인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원장님 그거 좀 봐주겠어요? 이제 와서 한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거짓말했던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아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바꾸기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지자마저 떨어져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고 설사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겁니다. 한 중진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된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법 절차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버티는 걸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뭐 출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다 피했잖아요. 검찰 조사 사상권 안 나갔죠. 특검도 안 나갔죠. 안 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 절차에는 응하되 범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작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착착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조사받으라는 대로 다 받지만 일관되게 난 아니요. 이렇게.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물증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은 구속 사유로 작용하니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은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말이에요? 뭐 원조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로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증이나 진술이 나올 경우 자신은 몰랐다고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 국회 대리인단 단장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책임 전가행위다. 뭐가 드러나면 자신이 안 했다.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고 구속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취해온 행동은 일관되게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이분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1차 검찰 수사를 기피한 것도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다들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네.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법률도 모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는 걸까요? 그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의식, 뭐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죠.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혜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잠깐 이 부분의 분석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특검의 조사관 이정원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네. 특검 팀 중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분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혐의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법의식, 법에 대한 인식, 의식,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혜원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검정 경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건 MB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혜원 의원은 그러면서 다들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중견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처음에는 의도된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자기 최면에? 나 진짜로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용재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예.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본인이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자신은 그걸 사실로 믿게 되는. 믿고 싶은 거겠죠.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교 집단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남희 박사는 망상을 공유할 경우에 그걸 진실로 믿는다. 일종의 사교 집단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박정희 종교의 교주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전효옥 전 의원이. 전효옥 전 의원 측근이었던. 예.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오늘 그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하셨는데 다 이유는 구속만은 되기 싫어서.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는데 그 1%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에 저는 그 1%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독감을 심하게 앓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아직도 다 안 났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맞으세요? 네. 목소리.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 좀. 아니 본인이 대선 치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독감을 앓고 그러세요? 스트레스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택수 대표가 그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독감과 사투를 벌이면서 조사해 오신 여론조사. 그 결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영장심사 받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해서 조사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생각을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네, 지난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구속 가능성과 불구속 가능성이 함께 보도되고 있는데 응답자 여러분들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구속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60.9%, 찬성하는 편이다 11.4%, 그래서 찬성 총 합계 의견이 72.3%로 10명 중에 7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기에도 72.3%는 구속이 맞다. 구속 수사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4명 중 3명가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4명 중에 3명 가까이 찬성을 했고요. 매우 반대가 16%,
반대하는 편이다가 9.1%, 네. 합쳐서 25.1%, 4명 중에 1명가량은 구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3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75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8.9%의 응답률이었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목소리 많이 변하셨네요. 목소리가 이게 더 멋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4033님이 에너지 팍팍 드릴게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출렁이는 대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출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2, 3위가 순위가 바뀌었고요. 자, 어디가 어떻게 출렁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네. 순위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오늘 이제 3단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10명의 후보를 쫙 놓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각 당의 1위 후보들을 이제 본선에 오른다는 가정하에 대표 선수들끼리 붙이는 오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명 쫙 놓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35.2%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고요. 안철수 전 대표 한 5%포인트 가량 오른 17.4%로 10개월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5%포인트가량 빠진 12%로 3위로 오랜만에 내려앉았고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9.5%로 역시 소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7.7%, 예. 김진태 의원 5.3%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심상정 3.4, 유승민 2.6, 손학규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가 자리를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3위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였는데 네. 지금 잠깐만요. 안철수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17.4. 17.4. 안희정? 12.0. 12.0.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은 지난주랑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지난주에는 안희정 17.1, 안철수 12.6이었는데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었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컨벤션 효과죠. 사실 그 손학규 후보한테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양보하면서 격차가 이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봤는데 호남에서 압승을 하면서 역시 안철수 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안희정 지사는 반면에 호남, 충청에서 연겁 후 문재인 후보한테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역시 구여권 성향 지지층의 대안 후보론 이 부분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한테 밀리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안 전 대표는 60대 이상에서 홍준표 또 문 전 대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희정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그럼 나는 딴 당에 딴 사람 지지하러 가야지 하고 그 표가 빠진 거다. 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이나 뭐 계층별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빠진 계층에서 그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점을 보면 안희정 지지층 5%포인트가량이 빠졌는데 안철수 후보 5%포인트가량 오른 수치를 보면 대략 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을 쭉 놓고 본 결과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순서.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월등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지금 더블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요. 약간 더블 스코어를 상회하는 35.2 대 17.4. 다자구도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2위와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당에서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각 당의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을 본선 후보로 상정하고 가상 본선 대결을 한번 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놓고 조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두 분 확정이 됐고 지금 나머지 1, 2, 3당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자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3.9%, 안철수 21.0, 홍준표 11.1, 심상정 4.8,
유승민 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3.9, 안철수 21, 홍준표 11.1, 네. 심상정 4.8, 유승민 3.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후보군이 압축이 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다 지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자구도, 특히 이제 오자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역시 이 판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오자구도. 왜냐하면 역시 지금 이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문재인 후보가 높기 때문에 단일화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판은 깨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주목할 것은요. 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을 다 더해도 네. 문재인의 43.9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을 합치면 35.1%, 문재인 43.9%에 8%포인트 이상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까지 다 연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43.9 대 39.9, 4%포인트 모자란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아직 마음 못 정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16.2%까지 16.2%가 아직 모릅니다. 네. 예. 요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여부 그리고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여부 여기에 달렸는데 그래요. 요 이자 대결로 가볼까요? 양자 대결로? 양자 대결로 간 조사 결과는 어제 여론조사 기관 2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단일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른바 비문연대라고 그러죠. 비문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제 STI라는 조사 기관, 그다음에 조원 CNI라는 조사 기관이 각각 발표를 했는데 STI에서는 48대 42로 6%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났고요. 조원 CNI에서는 3.5%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나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긴 합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쫓기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진짜로 딱 2명만 있다.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이면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 48, 안철수 42. 다른 조사에서는 문재인 44, 안철수 40.5. 격차가 다자대결만큼 크진 않네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컨벤션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된 수치인데 아까 다자구도에서 소개를 해드린 수치도 사실 호남에서 압승한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19%가량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는 다시 좀 조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대략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특히 컨벤션 효과가 많이 반영된 수치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보수 대 진보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선거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조원 CNI 조사 그리고 STI는 자체 조사했는데요. 각각 1,000명씩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오자 대결하고 다자 대결한 거 그것도 조사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리얼미터 주중 집계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6,00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5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9.5%의 응답률이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독감도 걸리셨는데 이건 제가 읽을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택수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1974년 사제가 된 뒤에 김수환 추기경의 보좌역을 했었고요. 지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방한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그 환경미화 차원에서 세월호 농성장 철거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끝까지 막았고 결국 교황이 세월호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온 세계에 중계됐던 겁니다. 강우일 주교, 강우일 주교가 희망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희망이란 단어가 간절한 이때 강주교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강우일 주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 절망적인 겨울 보냈잖아요, 주교님. 예. 아직도 우울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주교님은 희망을 노래하셨네요. 예. 절망적일수록 희망을 내다봐야죠. 그럼 지금 희망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가장 가슴 졸이면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세월호 그 유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이야말로 정말 그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말이죠. 며칠 전에 그 녹슬고 부서진 세월호 선체가 3년 만에 물러 올라올 때 주교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 장면 보면서는. 네, 정말 그렇게 아주 상처투성이가 된 세월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유가족들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가슴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가족분들 또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 전에 그 충격과 비탄의 그 시간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지되어 계셨던 것이 아닌가. 누구나 가족 혈육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3년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속이 정말 갈기갈기 참 찢어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은 하나도 의심이 남지 않게 정말 진상 철저히 규명하는 길만이 이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정부에서 하여튼 특조위 조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지하려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정도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특조위의 그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그때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닫게 한 것 이건 참 국민들로부터 이해받기 힘든 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다시 2기 특조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대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특조위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낱낱이 다 이렇게 밝혀지도록 새로운 특조위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 주교 강우일 주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지냈고 거기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지난 가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죠.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혹시 그 촛불 집회는 가보셨어요, 주교님? 예, 뭐 저는 여기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 계시니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으로 항상 동참했습니다. 그 화면으로 촛불 집회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정말 참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만큼 이렇게 성숙했다. 여러 달 동안 수도 없이 모이면서 오로지 그 이 나라의 불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로 이렇게 버텨주신 것 참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끝까지 비폭력으로 이렇게 완주해 주셨다 하는 것이 제일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그런 그 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됐고 잠시 후면요.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에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 탄핵. 그리고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수위 입고 수감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보는 마음이 어떠세요, 주교님? 개인적으로야 정말 참 인간적으로야 안 됐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여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민주주의를 그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 이제는 그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어가는 그런 어떤 제왕적인 통치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관행적인 사고, 예. 그것은 이제 막을 내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나요? 예. 그 최고 지도자의 그러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그런 권력 남용이 더 이상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큰 시대의 그 변천기를 맞이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경유착이 통하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통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 종언을 우리가 지금 본 거군요. 이번 겨울에. 이제 40여일 후면 우리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새 대통령. 마음의 준비하셨어요, 주교님? 결정하셨어요? 결정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누구 뽑을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여튼 분명한 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잘 뽑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아주 뚜렷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 어떻게 처신해 오셨나,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신했던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결단하셨던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변신을 했다든지 정치공학적인 어떤 술수에 능했다든지 그런 분을 좀 우리는 이번에는 제외하고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그 가치관을 분명히 이렇게 갖고 있고 그 가치관을 행사해 오신 그것이 삶의 궤적에서 드러난 분 그런 분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궤적을 보고 뽑아라.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분들 지금 후보가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이렇게 그 다음 정부를 차지하겠다 하는 어떤 정권력, 집권력 이런 데에 그 매몰되어 계시지 말고 또는 그 주변에 돕는 분들, 참모분들의 어떤 그 소위 작전상의 그 조언만 듣지 마시고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식별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측근들의 작전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이네. 일단 어떻게든지 권력 획득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작전 짜서 하죠.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국민들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분명히 통할 거다. 그래요. 근데 후보자들 하나하나의 족적을 따라가라 하셨는데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나 뉴스 안 봐. 아예 관심 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아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때로는 열을 올리시더라도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시고서 판단을 내리시도록 하는 그런 공동 작업을 좀 주변 분들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좀 젊은이들 의견 좀 들으시고 또 젊은이들은 또 어르신들의 의견도 좀 들어드리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관심을 끄면 끌수록 더 관심 꺼야 되는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반면에 주교님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성직자가 웬 사회 참여냐. 성직자면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종교에만 집중해라. 이런 얘기 들으시죠? 많이들 하죠. 뭐라고 답하세요? 종교인은 종교인이지만 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이고 시민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봉쇄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마을 속에
백성들 속에, 시민 속에 함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종교인의 도리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순간에 밖에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나와서 법원에 갑니다.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갑니다. 아직까지도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국민들께 하지 않은 상황.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짧게 뭐라고, 무슨 말씀 건네고 싶으세요? 좀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드렸다면 거기에 그 용서를 청하시는 게, 저는 당신이 여러 가지 고통에서 이렇게 해방되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려놓으시라. 그래야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이 될 거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밝히는, 희망을 찾는 작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죠. 천주교 강호일 주교였습니다. 야시장. 야시장인데요. 40여 대의 푸드트럭이 쭉 늘어서서 그야말로 한강공원 일대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푸드트럭 하면은 이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죠. 그런데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힙합 모자를 뒤집어 쓰고 파는 추러스 트럭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명물 푸드트럭 할배 추러스의 이경재 사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경재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65세입니다. 65세? 예. 아유, 그럼 뭐 그렇게 할아버지도 아니시네요. 그 푸드트럭, 그 40여 대 푸드트럭 가운데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거죠? 예. 맞아요. 푸드트럭이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 그 한강공원 야시장에서 가장 먼저 판매 매진을 기록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뭐 가장 먼저인지는 모르는데 일찍 매진이 됐어요. 얼마 만에 몇 개 파셨어요? 2시간 40분 만에 예. 한 300개 팔았어요. 280개 팔았어요. 아니, 저도 저 한강공원 야시장 가봤거든요? 예. 근데 가보면 정말 이제 막 그 홍보 문구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고 젊은이들이 뭐 굉장히 멋있게 옷 입고 호객행위 하면서 이렇게 파는데 그 틈에서 어떻게 그렇게 2시간 40분 만에 300개 완판을 하셨어요? 제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식당에서 그 셀프 양식 요리사로 근무해가지고요. 예. 튀기고 만드는 거는 아주 특달이 됐습니다. 일단 맛이 좋다. 네. 그래요. 맛이 좋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인상적인 게 푸드트럭 옆에다가 할배 약속 이렇게 안내판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손님들한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썼는데요. 예. 첫 번째가 제 손주가 먹는 마음으로 성실껏 만든다고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가 주 재료인 튀긴 기름과 반죽인데요. 이 반죽을 식물성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유나 달걀 같은 걸 안 넣고요. 식물성 기름만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예. 세 번째는요? 주문 즉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체돼도 손님들이 아주 따뜻하게 잡술 수 있도록 하니까 좀 매상은 떨어지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뭔가 다 정성이 들어있어요. 진정성이 묻어나요. 예. 직접 감사합니다. 쓰신 거예요, 할아버님? 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이제 할아버님이 명물로 통하는 이유가 스냅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이런 힙합하는 젊은이들이 모자 뒤로 챙 돌려가지고 쓰는 그런 걸 막 쓰고 이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 이거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제 모습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젊어 보이고 싶으셔서. 예.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힙합 모자 같은 거 쓰고선 추러스 만드는 거 보면은 뭐라고들 해요,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도 좋아하고요. 예.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애기들이 예. 와가지고 할아버지라고 좋아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세요, 추러스를? 아이, 그거는요, 애들 둘이 와서, 예. 저녁 시간 같은 때, 예. 애들은 둘인데 하나씩 먹기가,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알아서 2개 시키지 말고 하나 시키라고 제가 많이 해준다고 좀 크게 뺏어주고 그럽니다. 그게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추러스 길이가. 예, 그럼요. 아이고, 어떤 데는 막 곱도 커질 때 있어요. 2배로 커지기도 합니까? 예.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네요. 예, 할아버지 마음. 그 뭐가 남아요, 그렇게 파시면? 아이고, 그래도 많이 남아요. 그래도 많이 남아요. 좀 뵈면서 참,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히 성실껏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할아버니 끝으로요. 예. 지금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좌절해 있는 젊은이들도 많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좌절해 있는 중년들도 많아요.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어떤 경험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은 예. 젊고 늙고를 떠나서 시작하기를 힘들어도 시작만 하면은 최선을 다한다면 어디에도 길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도 길은 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멋진 양식당의 셰프 하시다가 요리사 하시다가 조그만한 푸드트럭을 직접 몰고 가서 거기서 저 힙합 모자 쓰고선 추러스 만들어 파는 게 조금 창피하고 좀 망설여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머리 하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그 푸드트럭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많다. 사람과 얼굴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고 그러네요.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나이 먹은 게 더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용기 가져라. 예, 용기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푸드트럭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제가 좀 또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좀 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예. 저도 한번 야시장 구경 가겠습니다. 할배 추러스 찾아갈게요. 아이고,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밤도깨비 야시장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경재 사장님이었습니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2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3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정규제 TV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다 이렇게 또 부인했죠. 예. 정규제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마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지금 거다.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부인하면은 이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가? 일관되게 부인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원장님 그거 좀 봐주겠어요? 이제 와서 한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거짓말했던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아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세를 바꾸기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지자마저 떨어져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고 설사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거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에 펑크납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결국은 이긴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본부장이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보조 타이어 격으로 호남인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 거다. 네. 본 타이어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 전 대표 목 쉬겠어요. 그랬더니 박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 펑크 날 거다 그 타이어. 네, 맞아요. 결국 보조 타이어가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 타이어 논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논쟁에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네, 어제 직접 설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나보고 보조 타이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폐 타이어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역공을 펼친 건데요. 이후 문병호, 송금주 최고위원, 주승용 원내대표까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총동원이 돼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결국 타이어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바로 정품 타이어다. 우리 당이 상대를 꺾고 대선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조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폐 타이어, 이 타이어 논쟁.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입니다. 1대1 구도가 벌써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호남 경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흐름이 뭔가 좀 묘하게 바뀐 느낌 안 드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저는 오늘 발표될 거를 미리 살짝 봤는데 뭔가 좀 출렁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타이어 논쟁입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타이어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대선판이 출렁이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요? 이 자유한국당 경선, 홍준표, 김진태 막말, 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대선 후보 선출 이런 크고 작은 이슈가 다 타이어 논쟁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도 계속 이슈들이 있는데 네. 타이어 논쟁이 그걸 다 덮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어느 쪽 타이어가 좋은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갑자기 대선판이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로 급격히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안 전 대표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다른 여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압승, 확실한 대세구나라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민주당 나는 문재인 지지는 아니지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다. 그게 안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인가는요? 두 번째인가는 타이어가 아니면 대선 주자가 아니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프레임 얘기인데요. 제가 이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양쪽이 타이어 논쟁을 벌이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누가 패타이어가 될지 이 기준으로 대선판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선이 이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프레임을 선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본부장이 저 보조타이어 얘기했을 때 바로 국민의당이 그걸 덥석 받아서 바로 프레임을 만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 논쟁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다른 후보들은 재생 타이어가 됐든 광폭 타이어가 됐든 또는 안전한 타이어가 됐든 이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 거죠. 국민의당은 우리 보고 보조 타이어라 그랬어? 기분 나빠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죠. 1대1 구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 행간이 숨어 있군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국민은 브레이크를 잘 듣는 타이어를 원한다입니다. 브레이크에 잘 저는 타이어?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네. 그러니까 이 타이어 논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보조 타이어도 아니고 폐타이어도 아니고 브레이크 잘 듣는 제동력 좋은 타이어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 챙기고 자기 고집 부리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비바람 몰아쳐도 쫙쫙 달리고 그리고 제동력 원할 때 쫙쫙 서주는 그런 안전한 타이어를 국민들은 원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거기네요. 결국 이번 대선은 답답한 정치 현실, 장기 불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뻥 시원하게 뚫어주는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인적 증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모든 범죄 사실에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다 정리했을 거다란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구속 여부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 또 증언이 바뀔 수,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정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청구될 거라고 보세요?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로 보십니까?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더 버텨본다면은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집 나서기 전에 이 상황이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주던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아직 안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왜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 말씀하세요 이용주 의원님.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린 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린 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할 거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실핀 같은 것은 이제 위에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행간 여기저기 들여다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이 정치권의 때 아닌 타이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맨 처음 불을 당긴 사람은 문재인 후보 측 송영길 선대본부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저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본부장이 타이어 얘기했어요. 김현중 앵커하고 인터뷰만 하면 요즘에 화제가 됩니다. 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랑 얘기하시면 술술술 말씀들을 시원하게 하세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다. 이게 큰 화제가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문재인 타이어는 펑크 날 거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틀째 타이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타이어 논쟁을 이제 처음에 송영길 본부장 발언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받고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또 가세하고 한 명씩 계속 가세하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먼저 그 장면 잠깐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아침 7시, 말씀하신 대로 7시 한 반 정도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하러 오던 그 정성주, 정매주 자매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영선, 윤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유영화, 정장현 변호사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몇 시쯤에 집을 나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이 법원까지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이 경찰의 교통통제로 한 10분 정도면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분 정도. 자택을 나서는 시간은 약 지금부터 1시간 한 30분 뒤인 오전 한 10시 1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난 21일이었죠.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도 조사 시간 1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 아니고 2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2시간여 뒤쯤이면 출발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용 기자, 혹시 그 집 앞에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있을 영장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하죠. 이용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점 몇 가지부터 확인을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한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신문 시간. 예. 이번 신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7시간 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는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 신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로 보내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 구치소에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고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복 있는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보기로는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성.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범죄 혐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대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든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되기 분명합니다.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은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증거 인멸을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했던 안종범, 정호석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 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포인트 삼성동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삼성동 자택이냐 구치소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으로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기각이 되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와대가 법원과 협의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뒷문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 통과해서 와라 정문으로. 네, 그래서 법정에는 경호원이 못 들어가고 아마 법정 복도 밖까지 경호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넘사벽 문재인입니다. 넘사벽? 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하죠. 문재인 후보가 어제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도 47.8%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1위에 등극을 했죠. 과반에는 모자랐지만은 이 안희정 후보의 안방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굳혔다, 승세를 굳혔다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여기서 지금 뒤집기 한 판을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과반 저지밖에 못한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문 후보에게 유리한 영남과 수도권입니다. 문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미 확정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장미 대선 윤곽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택수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열어보거든요. 여기에도 출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삼성폰 갤럭시 S8로 부활하나. 무슨 얘기예요? 네,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기억하시죠? 7조 원의 손실을 삼성에게 안겼는데 야심작인 신제품 갤럭시 S8을 지난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꽉 찬 화면, 외관상 홈 버튼을 없앴고 앞면, 홍채, 지문 인식과 같은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 일단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안전인데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가겠습니다. 네, 17살 소녀의 어린이 살해입니다. 어제 오후 1시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유기 살해됐죠.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웃에 사는 17살 소녀입니다. 17살 이웃 소녀가 8살 어린이를 살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살해된 어린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흉기에 찔려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살해 용의자 소녀에게 도대체 어떤 병리적 현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워낙 참혹한 뉴스여서 오늘 하루 종일 충격적인 뉴스로 휘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구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법원도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긴장 속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CBS 김기용 기자 연결하죠. 김기용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시 35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삼성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들로 속속 들어차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자들 250여 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0여 명은 아예 두툼한 패딩 그리고 비닐 담요를 챙겨와서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몇몇은 이 집 앞 도로 위에 눕거나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길을 막고 아예 누워 있어요? 무릎 꿇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사실 우선 오늘 영장 심사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받는 영장 실질 심사가 됩니다. 지난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영장 심사 제도라는 게 없어서 서류 심사만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친박단체 회원들은 오늘 하루 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 좀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상돼요, 충돌이. 예, 그렇습니다. 실랑이가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이 친박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경찰의 격리 조치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또 오늘 새벽엔 이 지지자 한 10여 명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와 경찰에게 달려들어 이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경찰은 오늘도 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삼성동 일대에 경찰 병력 15개 정도에 1,200명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이 시간쯤 되면은 머리 해주는 자매들이 드나들었잖아요.